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유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2시 현재 구간에서는 양시장 모두 다 엇갈리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양시장이 모두 다 급락이 나왔습니다. 간밤에 3대 지수가 일제 급락하면서 일단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크게 꺾인 상황 속에서 거래를 출발을 했었는데요. 다만 현재 코스닥은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그래도 하락폭을 줄여낸 게 오늘 시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하락하는 그림을 보고 출발한 것 치고는 코스닥 지수가 선방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여전히 좀 수급이 약하고 거래 대금도 작은 수준이어서 수급이 일정 부분 일정 섹터로 쏠리고 있다라는 점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 테마라든지 트럼프 트레이딩 테마 쪽으로 또 수급이 쏠리고 있는데요. 변동성에도 유의해 보시는 시장 계속해서 이어가 보셔야겠습니다.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방. 지금 출발할게요. 파이널샷. 네, 오늘 시장에서도 경영권 분쟁 이슈가 아주 뜨겁습니다. 오늘의 시그널을 통해서 저희가 경영권 분쟁에 따라서 앞으로 코리아 지수가 한국의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다 밸류업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또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경영권 분쟁 이슈도 있지만요. 앞으로 경영에 대한 변화가 엿보이는 기업도 있습니다. 바로 신세계인데요. 신세계는 어제 장중에 백화점 사업 그리고 마트 사업을 분리해서 경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신세계에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오늘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의 현재 신세계 총괄 회장은 이병철 고 삼성의 선대 회장인 이 현재 회장의 마지막 딸입니다. 막내딸인데요. 이명희 신세계 총괄 회장은 굉장한 능력자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늦게 경영에 데뷔를 했습니다. 37살까지는 용진이 엄마로 불렸다라고 한 언론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집에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37세가 지난 후에 경영에 늦게 데뷔를 했습니다. 이병철 삼성의 선대 회장이 앞으로도 여성도 이 사회 활동을 해야 된다라면서 이명희 회장을 경영에 참여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명희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병철 회장의 굉장한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데 만약에 명희가 남자였다면은 삼성그룹을 맡겼을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었고요. 또 나를 가장 많이 닮은 자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평범한 듯하지만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스타일이다 라고 극찬을 했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유통업계에 꼭 필요한 센스를 이명희 회장이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명희 회장의 화술과 패션 감각을 누구보다 높게 사고 자랑스러워했다고 하는데요. 이병철 삼성 선대 회장은 젤모직을 창업할 정도로 패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다정다감한 성격을 닮아서 리틀 이병철이라고 불렸다라고 언론은 또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명희 회장이 어떻게 신세계를 키우게 됐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이병철 삼성 선대 회장은 이 두 딸에게 비슷한 규모의 자산을 물려줬습니다. 장녀 이인희 씨와 막내딸 이명희 씨에게 재산을 균등하게 상속을 했다고 하는데 장녀 이인희 씨가 가진 사업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솔 쪽입니다. 한솔 제지로도 유명한 기업이죠. 그런데 제지가 사양 산업으로 좀 몰락하면서 사실 한솔그룹과 현재 신세계그룹의 시가총액 규모라든지 전체 사업의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신세계 백화점이 가지고 있었던 전체 자산은 크지 않았는데요. 2개의 백화점이 있었습니다. 신세계 본점 그리고 신세계 영등포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요. 조선호텔 이 3개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1997년도에 공정거래법상 삼성과 완전히 계열을 분리했다고 합니다. 1997년에 신세계 매출은 1조 7천억 원대였는데요. 현재 경우에는요, 35조 원대까지 늘어났습니다. 35조 8,300억 원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루어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도 참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수치이기도 한데요. 현재 이마트 점포수 같은 경우에는 155개이고요. 재계 순위 같은 경우에는 97년도까지만 하더라도 38위였던 신세계 그룹이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11위권까지 올라섰습니다. 농협을 제외하고는 10위권이라고 하는데 특히나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에 세계 최대 유통기업인 월마트의 한국의 진출을 성공적으로 막았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고요. 월마트 코리아는 2006년도에 국내 점포 16개를 모두 다 이마트에 매각한 바 있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사업 규모를 빠르게 늘려왔습니다. 그리고 1997년도에 삼성전자와 완전히 계열이 분리가 되면서 1998년도부터 이 신세계는 아주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건데요. 이 부분을 좀 유념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경영상에 뭔가 변화가 있는데 아마 이전에 1997년도에서 8년도 넘어갈 때처럼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경영진들은 누구일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어제 시장을 아주 크게 뒤흔들었던 이슈입니다. 정영진 회장은 현재 이 신세계 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2024년 3월에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18년 만에 승진한 바 있는데요. 이명희 회장은 아주 혹독한 엄마였던 듯합니다. 아무리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경영에 대해서는 굉장히 확고한 그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룹 총수의 자리에 맞는 경영진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매일 뛰어서 출근하기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한남동 자택부터 양재동에 있는 이마트까지 7km의 거리를 매일 뛰어서 출근하게끔 했다고 하는데요. 끈기를 가지는 경영인으로 키우기 위해서였다라고 언론은 또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18년 만에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승진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들려온 소식이 있었습니다. 딸인 이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을 회장으로 승진시켰다라는 소식이 어제 들려왔습니다. 물론 주 신세계 회장이기 때문에 앞서서 우리가 만나봤던 정용진 회장과는 약간의 무게 차이는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앞으로 백화점 쪽의 경영을 더욱더 집중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어제 이렇게 밝혔습니다.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계열 분리를 토대의 구축을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백화점 부분과 이마트 부분 2개의 축을 중심으로 분리해서 새로운 성장을 도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어제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분석했을까요? 네, 먼저 키움증권의 분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에는 영향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에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앞서서 만나봤습니다만은 백화점과 이제 마트가 완전히 좀 분리돼서 경영이 되기 때문에 사업 방향성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았고요. 또 앞으로 관심 포인트도 꽤 많았습니다. 향후 공정위의 계열 분리 요건 충족을 위해서 사전 정리가 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았는데 현재 공정거래법상 친족기업 간의 계열 분리를 하려면은 상장사의 상호보유 지분이 3% 미만이어야 한다라는 요건이 있다고 합니다. 또 비상장사의 경우에는 전체 지분의 10% 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요건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들이 좀 정리가 되려면은 당연히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신세계 이마트 그리고 쓱닷컴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 구성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키움증권 측에서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LS증권에서는요. 실적을 좀 베이스로 해서 코멘트를 했습니다. 먼저 재무 건전성에 대한 이슈 노출도가 낮아졌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신세계 주가가 2% 넘게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이마트의 실적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래도 이마트가 이제 경영상에서 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전체 재무제표상 좀 괜찮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다만 신세계가 최근 실적 보면은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전체 영업이익이 16.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3분기 기준입니다. 이 백화점 쪽의 영업이익도 7% 넘게 감소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고, 면세점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21만 원으로 오히려 하향했습니다. 다만 이마트에는 오히려 희망을 좀 걸고 있었습니다. 새롭게 커버리지를 개시하기도 했는데요. 소비 부진에도 수익성은 좋다라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난해 부동산 쪽의 사업이 조금 부진했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이렇게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목표 주가를 82,000원대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뉴스를 딱 들었을 때는 앞으로 신세계가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기대감이 낮아진 이마트에 대해서 목표 주가 게시가 나왔고요. 오히려 보시다시피 신세계는 목표 주가가 하향됐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셈법들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면서 시장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시그널 만나보고 왔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또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 굵직굵직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종목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종목 시그널 통해서 살펴보시죠. 4가지 헤드라인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삼성전자 소식입니다.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 기대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엔비디아 퀄테스트 문턱을 쉽사리 넘지 못하면서 위기론에 휩싸였던 삼성전자인데 4분기에는 HBM3E의 엔비디아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3분기 확정 실적 발표에 이은 컨퍼런스 콜에서 현재 주요 고객사 퀄테스트의 과정상 중요한 단계를 완료하는 유의미한 진전을 확보했다고 했고요. 이에 4분기 중에 판매 확대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엔비디아 납품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HBM4 역시 2025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고 했는데요. 잠시 후에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투자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삼성물산이 어닝쇼크 소식으로 3분기 실적 부진이 나타나면서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일시적 부진이다라고 했지만 주가 7% 넘게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10조 3천억 원, 영업이익이 7,360억 원 기록했다고 밝혔고요. 전년 동기 대비 6%, 11.3% 줄어든 수치였습니다. 또 시장의 수정치도 모두 밑도는 수치이기도 했습니다. 회사 측은 상반기 대형 프로젝트의 공정 마무리로 인한 기저효과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해외 발전 부문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레저와 패션 부문도 전년 대비 역성장으로 전환했는데요. 국내 소비의 부진이 여파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 열어볼까요? 네, 체코의 원전 계약 일시 보류 소식으로 원전 관련주들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죠. 체코에서 한국수력 원자력의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 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등 관련 종목들의 약세가 포착이 되고 있고요.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 등 수주전에서 탈락한 업체들의 이의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같은 보류 조치 소식에 계약의 실제 이행 여부에 대한 우려가 뒤따르면서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는 해당 소식이 내년 3월 목표인 최종 원전 수주 계약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워크아웃 태형건설이 거래적의 첫날 급등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 태형건설이 자본 장식으로 거래가 정지된 지 약 7개월 만에 다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태형건설은 지난해 말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연결 기준 자본 총계 마이너스 5천억 원이 넘으면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바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헤드라인 살펴봤고요. 전문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말씀해 주신 대로 HBM의 퀄 통과에 대한 양산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 주가 반등세를 연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물론 실질적으로 양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양산 시기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진 않았지만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가 호재에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가격 구간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긍정적인 소식에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4분기부터 삼성전자는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11.1조 원, 매출액은 75.5조 원 정도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4분기부터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이익 회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역시 삼성전자의 현재 주가 6만 원 밑에서 거래되고 있는 현재 구간은 PBR 1배 수준에서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을 때 오늘과 같이 주가가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매수 타이밍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후장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대표적인 게임주 중에 하나인 NC소프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여러 가지 신작의 흥행이 계속해서 좋지 않게 나오고 있다는 점, 또한 여러 가지 게임 섹터가 국내에서 본사가 영위했었던 리니지류의 그런 게임이 인기가 계속해서 시들어가면서 실적이 악화되는 모습이 주가에 계속 반영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본사 같은 경우는 본업단의 어떤 부진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구조조정과 이익 구조를 개편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결과물이 올해 4분기부터는, 올해 실적부터는 온전히 반영이 되면서 턴어라운드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 들어서 신작 TL의 글로벌 TL이 글로벌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하면서 약간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역시 주가 상승의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회사의 구조가 개선이 되고 있다는, 체질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PD들도 젊은 구성원으로 교체를 하고 개발자 회사를 설립을 하는 등 타이트한 개발 일정 관리와 구조 조정을 통해서 이런 쇄신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이 향후 NC소프트의 내년에 실적 이익이 회복이 되는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025년 같은 경우에는 다작의 신작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NC소프트에 대한 신작 기대감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출시되는 신작이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하게 된다면 이 역시 높은 가격 매력도로 인한 주가 상승 탄력도는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부터 턴어라운드 기대된다 하면서 NC소프트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효은 앵커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 수급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요. 신한지주, 삼성물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고려아연 등을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매수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한국전력 5위권에 현재 자리하고 있고요. 4위권에는 기아, 3위권에는 현대모비스, 2위권에는 삼성 SDI, 첫 번째로는 LG 에너지솔루션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 쪽으로 좀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게 특징이겠고요. 또 매도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삼성전자 확정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어떤 이슈가 나와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장전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좀 복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9조 원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성장 흐름을 보였고요. 매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79조 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세 17% 넘게 증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도체 사업에서는요, 전체 영업이익의 4조 원대 못 미친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은 오늘 시장에서는 그래도 환호를 하는 듯합니다. 이 파운드리 적자폭이 확대가 되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메모리 쪽은 선방했기 때문에 그래도 반도체 실적의 4조 원대를 못 나온 것은 너무나 낙담할 일은 아니다라고 이 증권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HBM3 쪽의 납품 이슈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퀄테스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주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장중 한때에는 사실 6만 원대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2% 넘게 상승 탄력을 보이기도 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1% 가깝게 상승세 59,600원대에서 상승폭이 조금은 둔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외국인 수급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펄어비스를 5번째로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고요. 4번째로는 성우, 3번째로는 테크윙, 2번째로는 넥슨게임즈, 첫 번째로는 태성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수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권에는 바이넥스, 4위권에는 VT, 3번째로는 PSK홀딩스, 2번째로는 리가캠바이오, 첫 번째로는 에코프로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오늘 코스닥 안에서도 2차 전지 관련 기업을 중점적으로 사들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외국인 투자자와는 조금 다른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2번째로는 고려 아이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2자릿수 이상의 급락 흐름 나오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 오히려 담습니다. 3번째로는 한국전력, 4번째로는 메리츠 금융지주, 5번째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이름 올리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가장 첫 번째로는 SK 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와는 좀 다른 스탠스를 가지고 간다라는 게 특징적이겠고요. 2번째로는 이수페타시스, 3번째로는 현대차, 4번째로는 셀트리온, 5번째로는 하나금융지주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매수하는 기업들부터 살펴보시면 HK이노엔 5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고요. 4번째로는 PSK홀딩스, 3번째로는 주성엔지니어링, 2번째로는 에코프로비엠, 첫 번째로는 테크윙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 바이오 기업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오늘 시장에서 두루두루 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5위권에 실리콘2 이름 하고 있습니다. 4번째로는 STI, 3번째로는 넥슨게임즈, 2번째로는 유진스펙 11호, 첫 번째로는 성우라는 기업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성우라는 기업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새내기주인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성우는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원통형 2차 전지 그리고 에너지 정장 장치 ESS 그리고 차량용 전장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하는데요. 공모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큰 점수를 받았는데 희망범위의 상단을 초과한 32,000원으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은 전체 지수에 대한 부담감 때문일까요? 전체적으로 좀 밀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2자릿수 이상의 급락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2자릿수 이상 급락 흐름을 나오고 있고요. 12% 넘게 급락하면서 28,000원대, 현재는 28,000원대 약간 깨면서 27,95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우리 시장의 특징주 조금 더 자세히 점검해보고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가지 종목 중에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C 들고 오셨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발표가 있었고 실적 자체는 SK하이닉스에게 좀 부진했었지만 그래도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내용들이 좀 긍정적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주가가 강세, SK하이닉스 오히려 약세를 보이고 있는 오늘입니다. 이에 따라 이제 중소형주 반도체단으로도 온기가 번지고 있는데 YC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네요. 네. 그 전에 사명이 YYK였습니다. YC로 사명이 변경됐고요. 네. 뭐 크게 차이는 느껴지지 않는데 그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바꿨다고 목적을 밝혔습니다. 네. 크게 뭐 어떤 면에서 일본 전에 처음에 이름은 일본 이름이었거든요. 일본에서 그 회사가 분사를 해서 나온 거여서 지금 YYK에서는 크게 그 부분이 느껴지지는 않는데 하여튼 YC로 바꿨습니다. 저는 YYK가 더욱 입에 붙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어차피 뭐 바꿨으니까요. 지금 그 삼성전자가 전화회의에서 HBM3의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을 했는데 근데 될 때까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그 젠슨왕이 사인까지 해줬잖아요. 근데 사인까지 해줘가지고 이제 기대가 부풀게 했는데 그게 어떤 립 서비스 차원이었다는 게 지금 몇 개월 동안 증명이 돼버려가지고 그렇죠? 그냥 젠슨왕은 그냥 다 좋게 하니까 삼성전자 잘 되라고 응원의 말을 썼겠죠. 근데 아직도 지금 통과가 되지 못한 상황이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느냐 끝까지 밀어붙이느냐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밀어붙이려면은 지금 그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데 설계를 다시 해가지고 안정화가 되려면은 6개월 이상 소요가 되는데 이걸 지금
모험수를 두고 끝까지 하느냐 아니면 뛰어 넘어가지고 그냥 그 6번째 6세대로 가느냐 이거를 지금 고민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오늘 일단 전화위에서 HBM3에 진전이 있었다고 하니 글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엔비디아가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나오려면 진작에 나왔어야겠죠.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어떻게 될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일단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고 SK하이닉스가 반락을 하는 걸로 봐서는 오늘로서는 뭐 삼성전자에 더 기대가 있는 것으로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와봐야 알겠죠. 그때도 젠슨왕이 사인한 지가 지금 몇 개월 지났습니다. 아직도 통과가 안 됐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YC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그동안 테스터 전문 벤더로서 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라서 지금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메모리 테스트 장비 업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의 어드반테스트, 미국의 테러다인 그리고 YC가 3등분하고 있습니다. HBM 테스트의 핵심 공정 중 하나가 고속 검사인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테스트 장비는 일본의 아드밴스트4 여기만이 유일했는데 이제 YC가 고속 검사를 탑재한 테스터를 개발했기 때문에 YC까지 U2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모리 테스트 장비를 전체적으로 따지면 3분이지만 이 HBM용 테스터기 고속 검사가 탑재되어 있는 검사 장비로 따지면 U2가 됐습니다. 그리고 고속 검사 같은 경우는 HBM이 설계 스펙에 맞는 고대역폭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구현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공정인데 HBM 테스트 공정은 일반 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공정과 다릅니다. 물론 HBM도 D램을 쌓은 겁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를 쌓은 거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일종이죠. 그 아까 삼성전자의 문제도 거기서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쌓긴 쌓아서 이름은 HBM인데 결국 D램을 쌓은 거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의 D램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8층짜리 12층짜리를 지금 짓는데 8단 12단이니까요. 아파트 8층 12층을 지으려면은 한 층 한 층이 좋아야 돼요. 결국에는. 그렇죠? 8층이 8개가 모인 거고 12층이 12층이 모인 거니까 101호부터 801호가 다 좋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안 좋아서 지금 성능이 떨어져서 결국 쌓으니까 더 안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D램 하나를 지금 바꿔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 무너뜨리고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아파트로 따지면. 8층 아파트를 지었는데 설계를 다시 해가지고 다 부시고 1층부터 8층까지 다시 설계를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8층을 새로 아파트를 지어서 지금 보여줘야 되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은 지금 굉장히 소모적이라는 얘기죠. 다른 건설사들은 더 좋은 아파트를 지어버리는 거죠, 그때.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이고 HBM 테스트는 어떤 부분이냐면 웨이퍼 테스트만 2차례 진행합니다. 패키지 테스트가 없어요. 1단계에서 웨이퍼 테스트를 진행하고 1단계 적층, 그 다음에 2단계 적층, 2단계 웨이퍼 테스트 순으로 진행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2단계 웨이퍼 테스트. 이 중에서 고속 검사가 핵심입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일본의 어드반테스트, 예를 들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테라다인이 지금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어드반테스트는 지금 삼성전자가 하고 있었는데 YC가 YIK 시절에 이미 국산화를 성공시켰죠. 그리고 이전에 캐시카우는 당연히 메모리 웨이퍼 테스터였습니다. D램과 낸드 메모리 반도체 공정에서 전공정 단계를 마친 웨이퍼에 반도체 다이를 검사하고 불량 유무를 분석하고 불량 발생한 메모리 셀을 수리하는 검사 장비입니다. 삼성전자의 D램 라인의 EDS 공정이 일렉트리컬 다이 소팅, 여기에서 정기적 검사를 수행하는 장비죠. 2016년부터 고효율 낸드 웨이퍼 테스터 MT612 공동 개발을 위한 JD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러니까 공동 개발 계약이기 때문에 사실 SK 하이닉스에 하기가 힘든 겁니다. 공동으로 개발해서 장비를 만들어 놓고 옆에 회사에다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라인을 계속 타왔고 현재는 2016년부터 공동 개발했던 MT612 이거는 납품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월 29일 날 소식 나온 거는 MT8311입니다. 이게 바로 HBM용 테스트기입니다. 삼성전자랑 1,017억 원 규모의 메모리 웨이퍼 테스트 공급 계약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MT612를 할 때처럼 공동 개발 계약으로 했습니다. 언론에는 SK 하이닉스에 약간 뭐 변형을 하여서 뭐 SK 하이닉스도 손을 대보겠다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공동 계약을 계속 해오면서 장비를 만들었는데 SK 하이닉스로 가버리면 지금 HBM 시장에서 안 그래도 어려운데
사실은 굉장히 눈에 나게 되겠죠. MT8311 장비도 EDS 공정에서 적용되는 웨이퍼 테스터 솔루션입니다. 대신에 HBM 전용이기 때문에 D램의 적층 구조인 HBM의 적층 패키지 이전에 단층 상태의 웨이퍼 상태에서 개별 칩의 전기적 특성을 검사하는 장비고 5월 달에 최종 퀄을 획득했으며 계약 기간은 7월 28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엔비디아가 HBM3E를 삼성전자과를 택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 HBM3E 테스터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 장비를 제공하는 이 YC 또 당연히 수혜를 입게 되는 지금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가도 삼성전자와 연동이 되면서 함께 움직이고 있고요. 현재도 5% 넘게 뛰고 있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로봇주 들고 오셨네요. 네. 로봇. 제가 아까 전에 물어봤는데 저는 예상을 했었거든요. 학창 시절에 어떤 단체를 가입했었냐고. 어떤 단체를 가입했을 것 같나요?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제가 예상했던 거 똑같아요. 네. 저는 걸스카웃을 했을 것 같거든요. 이미지가 딱. 근데 걸스카웃을 진짜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준비. 네. 뭐 대장 같은 거 하셨나요? 네. 진짜요? 네. 잘 어울리시네요. 아람단 뭐 보이스카웃 막 있었는데 전 해양소년단, 해양소년단을 하다가 우주소년단이 나중에 창설이 돼서 우주소년단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왜 했냐면은 그냥 막연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우습죠. 지금 보니까 뭐 우주항공 분야에서 일하시는 교수님들 보세요. 그쪽 머리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그때는 그냥 단순히 막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막 이거 외우고 어릴 때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과학자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꿈도 과학자로 썼습니다. 그래서 우주소년단이 생기니까 얼른 들어갔죠. 막 뭐 천문 뭐 본다고 막 하늘 별도 보고. 맞아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요즘에는 저는 도스를 배웠고 도스? 너무 오래됐나요? 컴퓨터 시간에 도스를 배웠어요. 디스켓, 플로피 디스켓, 도스, MS 도스를 배우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지금 컴퓨터 시간에는 코딩을 가르치더라고요. 그쵸. 지금 곳곳에 코딩 학원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뭐 로봇, 우주, 이런 거 항공, 이런 거 있죠? 이런 쪽에 지금 굉장히 뿌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때 뭐 그나마 저희 때 과학고 간다는 애들은 과학에 호기심 조금이라도 있는 애들이 조금이라도 있었어요. 지금 과학고 가는 애들이 과학고 무슨 실험에 흥미가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의대 갈 애들이 과학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고를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과학을 배우려고 가는 건지 그냥 1등에서 가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왜냐면 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거를 잡지 않으면 아까 전에 저처럼 아예 그냥 우주소년단에 흥미로 접근하더라도 어떻게든 접근해서 그쪽으로 계속해서 가는 길에 어떤 씨앗을 뿌려주거나 지원을 해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예 흥미를 일으킬 시간조차 없는 거죠. 왜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무슨 초등학생이 의대 전문반을 다니고 있으니.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타개하고자 로봇 기업 그리고 아까 반도체 했는데 우리 엔비디아 나왔잖아요. 네. 근데 엔비디아의 이제 경쟁 상대 인텔은 완전 나가 떨어졌고 지금 그래도 그나마 강력히 떠오르는 게 AMD 아닙니까? 리사수 누나의. 그렇죠? AMD랑 로보가 이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로보가 예전에는 처음에는 청소용 로봇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교육용 로봇이에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코딩용 로봇, 그리고 그 프로그램, 패키지, 이런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팔고 있는 겁니다. 교육용. 근데 AMD랑 손을 잡은 게 꽤 오래됐는데 AMD랑 손을 잡고 나서 무슨 일을 했냐면 AMD 재단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스템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스템? 바로 우리나라에 취약한 거죠. 과학, 사이언스, 기술, 테크놀로지, 공학, 엔지니어링, 수학, 매스매틱스. 자, 여기를 가려고 아무도 안 합니다. 우리 수학 잘하잖아요. 아니, 수학을 잘해가지고 뭐 상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수학과를 가려는 사람 한 명도 없죠. 수학 잘하는 사람들 다 어디 지원해요? 의치 한약수만 지원해요. 수학 쪽으로 가서 수학 연구하려는 애는 아무도 없어요. 수학 노벨상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노벨상 받아야 그나마 돈 받지 돈이 안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학도 안 하고 기술도 안 하고 과학도 안 합니다. 다 무너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템을 살리고자 AMD 재단에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런 교육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무상으로 제공하고 아까 무슨 코딩 로봇이나 이런 것도 막 제공을 하면서 뭐 저기 대회도 열면서 흥미를 북돋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처럼 막연이라도 우주소년단 해양소년단 들면서 거기에 꿈을 실었다가 네. 만약에 여기가 돈이 되고 내 일이 밥벌이가 되겠다 하면은 그걸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바로 거기에서 AMD 재단이 로보로보의 요 학습 프로그램과 패키지를 같이 사용하기로 했다. 그래서 지금 매년 열리는 IPRC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로보로보가 매년 주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 지금 사단법인 창의과학교육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로봇 경진 대회예요. 저도 이때 이런 것 때문에 우주소년단 갔더니 무슨 뭐 로봇 뭐 만드는 것도 있고 막 뭐 비행기 고무줄로 해서 날리는 것도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재미가 있어서 갔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 AMD가 후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AMD가 후원하고 로보로보가 주최하고 창의과학교육연구원회가 주관해서 매년 청소년 로봇 경진대회가 열려요. 그리고 이게 지금 2014년부터는 로봇 배틀을 주경기로 하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저 때도 로봇 축구 봤는데 그때는 카이스트에서 만들었던 로봇 축구가 뉴스에 나왔는데 로봇들이 정말 바보예요. 축구공이 막 밑으로 빠지고 헛발질하고 그래서 막 웃기기만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로봇들이 공중제비를 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지금 발전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래서 로보로보가 지금 완전히 그 교육용 로봇으로 변신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가을이라 날씨도 엄청 좋아요.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 11월 6일부터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거기 너무 멋있잖아요. 안 가봤어요 저는. 근데 거기에서 엑스포관에서 에듀테크 아시아 2024가 열립니다. 근데 바로 AMD랑 인연 때문에 2024 에듀테크 아시아에 공동 부스로 여기에 전시장을 열기로 했습니다. 11월 6일부터 이틀간 열려요. 싱가포르에서. 그래서 여기서 뭐 하냐면은 200개 이상의 주요 에듀테크 기업을 비롯하여 8,000명 이상의 방문객들이 매년 방문하는 아시아의 최대 교육 전시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보로보가 갖고 있는 그런 패키지들, 프로그램, 코딩 로봇들 이런 거를 같이 전시하는데 AMD랑 공동 부스로 하기 때문에 그쵸 그 힘이 더 클 수가 있고 아까 전에 그 AMD 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스템 사업에 로보로보가 계속 같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로보로보의 명성도 높일 수가 있고 거기서 만나는 업체들과 계약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AMD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업이라고 하죠. SRC 여기에서 이 안에 내용에 아까 스템 여기를 지금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 뭐 수포자, 과포자, 곱하자 하는데 과학기술, 공학, 수학 이거를 막 그런 너무 학문적인 거로 접근하지 말고 이렇게 재밌게 로봇 경진대회라던가 네. 이런 거 수학 무슨 경시대회 뭐 재밌게 애들하고 모여서 함께하는 공간도 만들어주고 이런 제품도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이런 거를 북돋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보는 완전히 이 교육 사업 쪽에 어떤 선두주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봇 교육 사업, 코딩 사업 이쪽에 미래를 보시는 분이라면 로보로보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11월 6일 날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에 방문하고 싶네요. 그러게요. AMD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오늘 시세도 분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22% 넘게 올라주고 있고요. 관련해서 어떤 사업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렸으니까요. 투자에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스몰캡 전략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그룹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떠한 스몰캡 기업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MI텍입니다. 메디컬 이노베이션 테크놀로지의 약칭이 되겠고요. K 의료기기 업체로서 우상향 실적이 전망됩니다. 참고적으로 주 사업은 비혈관 스텐트 분야의 글로벌 2위권 업체가 되겠습니다. 비혈관 스텐트의 글로벌 2위 업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확하게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이제 스텐트라는 말 자주 듣습니다. 뭐 심장과 관련돼서 관상동맥 쪽, 그리고 뇌혈관 쪽에 들어가는 스텐트, 이걸 이제 혈관 스텐트라고 하는 거고, 전 세계 시장의 스텐트 시장 규모가 10조가 넘고 있지만 대부분은 혈관 스텐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비혈관 스텐트는 혈관을 제외한 스텐트가 되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소화기 내과, 비뇨기, 호흡기 등의 사용이 되겠고요. 실제로 MI텍의 매출 비중으로 보면 담도용으로 쓰이는 스텐트가 가장 많고, 다음이 대장 12장, 그리고 식도, 기관지 순이 되겠고, MI텍의 경우는 특별하게 크로스 훅이라는 차별화된 구조로 유연성이 강점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글로벌 2위권 업체가 되겠고, 특별하게 일본에서는 1등,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남미, 유럽에서는 2위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혈관 스텐트 전문 기업입니다. 보니까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선전하는 그러한 기업인 것 같은데, 보니까 최근에 경쟁 업체와 함께 M&A 이슈가 좀 부각이 됐더라고요. 그 이슈는 어떤 이슈입니까? 예, 우선 이제 그 비혈관 스텐트의 독보적인 1위 업체는 BSX라고 약칭하는 보스턴 사이언티픽 코퍼레이션입니다. 미국 업체가 되겠습니다.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북미하고 유럽 시장에서는 뭐 거의 75% 정도 점유율로는 압도적인 1등이고, 또 남미하고 동남아에서도 1등인 기업입니다. 그리고 2위권에 있는 업체를 3개 정도가 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MI텍이 있고 태웅 메디컬이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2위권 업체로 있는 게 이제 쿡 메디컬이라는 회사입니다. 물론 이제 중국 업체인 마이크로텍이라든지 이런 중국 로컬 업체를 제외한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 2년 동안 글로벌 2위권에 있는 우리나라 2개 업체가 모두 M&A 타겟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MI텍의 경우는 보스턴이 인수를 하려고, 그래서 EV 전체 기업 가치 환산을 약 4,600억 정도로 해가지고 인수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인데, 글로벌 시장, 특히 이제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독과점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EU 국가 내 2개 국가가 승인을 하지 않으면서 불발이 되겠고, 이로 인해서 BSX는 MI텍에 대한 지분을 9.9% 가진 2대 주주이자 전략적 파트너로 남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이 올림푸스, 옛날 카메라 업체죠. 전 세계 내시경 1위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이제 태웅 메디컬에 대한 M&A 과정이 진행 중이었었고, 약 5천억 정도의 기업 가치로 진행되는데 금년 초에 최종적으로 무산이 됐습니다. 계약까지 해가지고 철회를 했는데, 이유는 데이터의 무결성 문제라고 했는데, 어쨌든 요약하자면 글로벌 2위권 업체가 3개 정도가 있는데 우리나라 2개 업체가 모두 글로벌 탑티어급의 의료기기 업체의 M&A 대상이 됐다. 지금은 일단락 무산이 된 상태입니다. M&A 이슈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비혈관의 스텐트 업체 한국에 2개가 있는데 모두 다 M&A 이슈에 휩싸였었고, 일단은 M&A 이슈 지금은 없어진 상태다. 이렇게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일단 M&A 이슈는 없는데 앞으로 나올 이슈들은 어떤 것들 좀 저희가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이제 사실은 이제 미중의 갈등 때문에 특히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 향해 이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좀 관심이 좀 불확실성이 좀 제기되는 상태에서 MI텍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유럽이 되겠습니다. 자, 유럽의 경우에는 이제 2가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2023년에 유럽이 허가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MDR이라는 쪽으로 규제 쪽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세로에 대해서 인증을 받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23년 9월 달에 MI텍은 유럽 인증을 받았습니다.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유럽 인증을 받으면 중동하고 아프리카까지 통행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제 긍정적인 상태인데 이 인증을 이슈로 해서 뭐 재고 조정 이슈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어떤 애는 판매가 늘었죠. 대표적으로 22년에는 유럽향 매출이 168억이었는데 23년에는 76억까지 감소를 했던 상황이 발생했고, 두 번째 더 큰 이슈는 MI텍은 글로벌리 독점 유통사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1위, 그러니까 일본 내 1위였는데 여기에는 보스턴이 담당을 하고 있고, 네. 미국에는 올림푸스가 담당을 합니다. 내시경 1위 업체 올림푸스가 담당을 하고, 미국의 경우에는 2030년에 종료가 되니까 좀 멀었는데 네. 유럽에 또 유통 독점을 했던 게 올림푸스였는데 이게 계약이 금년 9월에 만료가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올림푸스는 태웅을 뭐 인수하려고 이런 복잡한 상황까지 있었는데 10월 초에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발표가 났죠. 유럽의 경우에는 국가별로 다각화 결정이 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큰 시장인 독일의 경우에는 후지필름입니다. 네. 이 후지필름은 글로벌 내시경 2위 업체이자 또 이 내시경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판권을 MI텍이 갖고 있을 정도로 또 좀 관계가 좀 있는 쪽이고요. 이탈리아만 이제 올림푸스가 하고 있고 주요 국가 중에서는 프랑스, 영국, 스페인은 그 나라의 유수의 의료기기 업체로 선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효과는 새로 선정대들이 이제 25년부터 대폭 인상된 가격으로 될 거고 또 올림푸스가 독점도 하던 게 여러 회사들이 했기 때문에 좀 더 판매량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럽향 매출은 금년도에 전년도 76억에서 105억 정도인데 25년에는 153억 정도, 45% 증가를 해서 25년 실적의 주 요인이 될 거고 아마 26년 정도에는 과거에 최고 기록했던 수치를 훨씬 넘어서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네, 유럽향 매출이 좀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 듣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전체적인 실적 추이를 좀 만나보고 갈 텐데요. 지난해에는 실적이 좀 안 좋았다가 그래도 좀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적 추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이제 보스턴으로 M&A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비주력 사업을 다 정리했다는 게 호재입니다. 뭐 혈당 측정기 그리고 세석기 사업을 중단을 했고요. 네. 또 유럽 인증 M&A 이슈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재고 조정 효과도 소멸됐습니다. 또 역설적으로 올림푸스가 경쟁업체인 태웅을 인수했다면 좀 더 경쟁 상황이 심화될 텐데 그렇죠. 인수가 무산됨도 긍정됩니다. 또 유럽향의 유통사를 재선정을 했고 또 실제로 단가가 많이 인상됐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언젠가 또 M&A가 또 일어날지 모르겠지만은 당분간 핵심 사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는 28년에 1,000억 정도 매출을 목표를 하면서 하는데 1,000억을 향해서 실적이 순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23년에 매출액 464억에서 영업이익은 133억으로 급감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533억 그리고 163억 정도로 영업이익률이 31%로 올라서고 25년에는 625억에 204억 정도, 영업이익률은 약 33%. 그리고 26년에는 34, 35%의 영업이익률. 그래서 우상향 실적이 24년부터 되겠고 25년부터는 최대 실적 랠리를 경신하는 실적이 된다. 이런 측면입니다. 네, 실적이 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이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올라가고 있고 매출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다 늘어나는데 주가도 함께 움직여주면 좋겠습니다. 최근 보니까는 기관 수급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예, 이제 우선은 이제 M&A 이슈가 이제 불거지면서 그로 인해서 좀 긴 시간 동안 주가가 이제 플럭츄에이션이 이제 심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M&A 이슈까지 불거지면서 아마 이제 14,500원 정도가 이제 보스턴이 이제 인수한 단가였기 때문에 네. 그 가격대를 넘어서서 16,000원까지 최고가를 기록한 상황인데 무산되고는 이제 많이 빠졌었던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실적을 보자면 1분기부터는 실적이 꾸준히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특별한 매수 주체가 좀 없었는데 10월 초부터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맞물리는 부분이 바로 유럽의 유통사 선정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화라는 여러 회사가 선정이 됐고 단가가 상당 부분 인상이 돼서 25년부터는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이를 기관들이 선취 매수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판단입니다. 10월 초부터 기관들이 순매수한 수량이
35만 주입니다. 네. 그러니까 투신하고 사모, 펀드 쪽하고 또 장기 투자가인 연기금하고 보험까지 매수로 가세한 상황입니다. 자,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이 이제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매각을 하고 나서도 지금 52%를 갖고 있고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하면 53%입니다. 말씀드렸듯이 2대 주주인 보스턴이 9.9%를 갖고 있고 네. 실제로 투자가 입장에서는 외국인은 5.4%입니다. 이 기관 매수가 꾸준히 일어난다면 주가는 레벨업을 충분히 가능할 소지가 많다 네. 하는 측면입니다. 우선 실적이 호전이 될 거다는 측면이고 두 번째로는 선진국 향해서의 좀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지는 측면입니다. 그러네요. 뭐 일단 일본이 가장 매출 비중이 높고요. 그다음에 유럽, 미국 순인데 이런 쪽으로 해서 최고 실적 랠리가 될 거 있고 또 K 의료기기에 대해서 여러 또 외국인들 기관들이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관들 매수세가 이어진다면 52주 최고가 9,270원 정도는 또 쉽사리 좀 돌파하지 않겠느냐. 또 이제 주가 증시에서 하방 경직성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마 주봉으로 따진다면은 7,500원 정도가 이제 최바닥권으로 형성이 될 수가 있고 일봉으로 따진다면 8,400원을 지지만 해준다면은 오히려 주가는 업사이드로 갈 수 있다 하는 측면이고 25년의 실적이 과연 제가 추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실적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25년 1분기부터 이제 실적을 봐야 하기 때문에 우상향 실적, 최고 실적 랠리가 된다면은 주가도 기업 네. 가치도 단계적으로 레벨업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그래서 M&A 이슈에 떠나서 펀더멘탈 그리고 선진국향으로 실적 바람이 불고 있는 글로벌 K 의료 기기주다 이런 판단입니다. 보니까 이번 달에도 주가가 괜찮았습니다.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기관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요. 실적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준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양대 유통 공룡 중 한 곳이죠. 신세계 그룹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이마트 그리고 신세계 백화점을 두 축으로 그룹을 쪼개기로 한 겁니다. 먼저 이마트를 중심으로 SSG닷컴, G마켓, 스타벅스, 스타필드를 오빠인 정용진 회장이 맡아가기로 했고요. 또 여동생인 정유경 회장은 신세계 백화점과 면세점, 센트럴시티, 패션 계열사를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아직은 선언입니다. 법적으로 계열 분리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먼저 양쪽의 최대 주주가 지분과 경영권 등의 관계를 끊어야 하고요. 이어서 그룹 이름을 명확히 구분한 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야 합니다. 최소 2에서 3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더 걸릴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의 신세계그룹도 삼성그룹에서 독립을 선언했을 때가 1992년이었는데요. 최종적으로 독립을 하게 된 시기는 1997년이었습니다. 무려 5년의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럼 앞으로 이렇게 쪼개지게 되는 두 그룹, 현재 3분기 실적 전망은 어떠할까요?
일단 신세계 백화점의 경우 매출액의 경우에는 사상 최대 매출액을 다시 쓸 것으로 보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한 1조 5,537억 원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다소 수익성이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0%가량 감소하면서 1,868억 원의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신세계 백화점뿐만 아니라 현대 그리고 롯데 백화점 등 백화점 전반의 영업이익이 부진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면세점의 수익성도 악화한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마트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0%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는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마트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3분기에 흑자 전환할 것으로도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2분기에 이커머스 계열사 부진으로 인해서 적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한 개 분기만에 다시금 흑자로 돌아설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이마트의 할인점 점포 효율화와 체질 개선에 따른 수익성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스타벅스 코리아의 경우에는 일부 제품의 가격 인상을 통해서 또 수익성을 높였고요. SS닷컴, 쓱닷컴을 비롯한 온라인 사업부도 효율화를 추진하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마트와 신세계 백화점, 이제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계열 분리를 한 이후에 앞으로의 실적엔 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지 관전 포인트로 삼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슈와 종목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일까요? 저희 자막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오늘 좀 안 좋은데 상방보다는 하방 압력을 국내 증시가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요.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여기서 좀 의견이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슈인데요. 먼저 박수원 대표님. 네, 저는 대형주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대형주 봐야 된다. 지수 반등하면 대형주가 먼저 움직일 거다라고 보신 것 같고, 그렇다면 박정식 파트너님은요? 시장이 못 움직일 때는 중소형주죠. 시장이 움직이지 못할 때는 대형주 보는 게 아니다. 중소형주다. 두 분이 다른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박수원 대표님은 대형주 보시는 이유 있으실까요? 실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이번 주에 선행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었죠. 뭐 고용 지표, ADP 고용 지표도 좀 발표가 되었고, 그리고 PC도 발표가 되었어요. 개인 소비 지출도 또 나왔는데 좀 더 좀 긍정적으로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미국의 3분기 GDP 속보치로 보면 이제 2.8% 정도 뭐 괜찮게 나왔고, 그리고 10월에 소비자 신뢰 지수도 108.7로 9개월 내 최고로 좋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뉴욕 증시가 조정받으면 다시 올라가고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는, 원래 골디락스라는 게 주가 계속 올라가고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걸 골디락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승도 하지만 하락도 하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목욕탕에 갔을 때 온탕이도 들어갔다 냉탕이도 들어갔다 하잖아요. 네,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았다가 나빴다, 좋았다 나쁘다. 하지만 크게 추세가 무너지면서 하락 추세에 전환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국내 증시도 어떻게 보면 좀 민감하게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는 있어요. 워낙 최근에 뭐 주도 업종, 주도 종목들이 조금 흔들리다 보니까 뭐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는 있는데, 저는 내려가면 다시 또 올라온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조정받아도 다시 반등을 줄 거고,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추가적으로 좀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현금 캐시를 많이 좀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R&D 투자도 확대되고 있고, 뭐 그런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해 나가면서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 제가 중소형주를 좀 안 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한계 기업이 많이 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소위 얘기해서 이 회계 장부를 우리가 믿고 대응해야 되냐라는 관점도 있습니다. 워낙 저도 과거에
뭐 개인 투자자분과 똑같은데 저도 실적을 보고 정말 좋은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투자를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거래 정지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뭐 지수의 움직임과 별도로 어떤 올해는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가는 움직이겠지만 단기 상승을 좀 강하게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공략하는 거는 뭐 물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기대 수익률도 높아지는 부분들인데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렇게 지금 같은 시장에서 굳이 그렇게까지 매매할 필요가 있냐. 그냥 차라리 좀 안정적으로 실적도 잘 나오면서도 주가가 조정받았다면 그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체리 피킹하면서 매수 시점을 잡아 나가는 게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형주 보고 계시고 중소형주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굳이 내가 리스크를 감안하면서까지 수익을 챙겨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그 확률에 대해서 좀 낮게 평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완전 정반대 의견. 네, 박정진 파트너님 어떻게 보세요? 중소형주 반박해 주세요. 네. 일단 뭐 현재 대형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답답하죠. 왜냐하면 주가가 못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지수도 못 가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거의 뭐 주가 등락률 상위권이 거의 다 중소형주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뭐 좀 수익을 단기적으로 좀 건지고 싶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중소형주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증시가 잘 나아가야 대형주가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이 테슬라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메타 이런 이제 주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호실적을 기록은 했어요. 하지만 주가가 못 움직여져. 자,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뉴욕 증시에서도 빅테크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경제 지표가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또 증시가 급격하게 또 빠져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것도 역시나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어느 정도 있어서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미국 대선도 다음 주 화요일이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선 불확실성까지도 어느 정도 좀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수익을 만들려면 그래도 중소형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 지금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대형주들이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들을 이제 많이 공시를 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중소형주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연간 자사주 소각 건수가 2022년만 해도 48건이었는데요. 2023년에는 92건으로 확연하게 증가가 되었고, 특히 이제 자사주 소각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에서 또 오히려 많이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중소형주에서 이런 자사주 소각 같은 이슈를 많이 만들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배당 성향이 낮은, 그러니까 중소형주는 한 배당 성향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이제 배당 성향이 낮은 중소기업들이 추후에 주주환원 정책을 늘릴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한 30% 정도까지. 그래서 중소형주에서 훨씬 더 기회가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선택해서 골라야겠죠.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니라 중소형주들 중에서도 실적을 잘 만들어가고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소형주 투자하실 때는 꼭 재무제표 보시면서 매년 좀 급격하게 매출과 영업이익을 늘리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움직이고 있어. 그렇다는 거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주주환원 정책과 여러 가지 이슈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중소형주들을 여러분들이 노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과 같이 좀 시장이 잘 못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시장이 올라가면서 대형주들이 강력하게 올라가려면 어디에 수급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들? 삼성전자의 수급이 들어와야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어요. 근데
기관은 열심히 요 최근 며칠간 사들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삼성전자가 이제 바닥이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V자 반등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왜? 외국인도 강력하게 같이 매수, 동반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기관만 사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바닥을 다지면서 어느 정도 밑바닥에서 횡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횡보 기간만큼은 안타깝게도 중소형주가 훨씬 더 잘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실 파트너님 이야기까지 듣고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네. 좀 반박하실 부분이 있나요? 뭐 외국인들이 매도한다고 해서 지수가 만약 꺾이는 것도 아니고 종목들이 꺾이는 것도 아닙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 현상 때 외국인들은 정말 많이 매도했어요. 예, 공매도도 많이 쳤고, 그리고 롱숏 전략에 따른 이제 매도하는 물량들이 상당히 좀 많았는데, 패시브 자금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2020년도에 보면 2월달, 3월달 주가 크게 조정을 받았죠. 받고 난 다음부터는 주가를 이렇게 크게 끌어올렸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누가 매수를 했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했어요. 그것도 대형주 위주로 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뭐 그 정도로 외국인들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질적으로 그전에는 약 500만 명 정도가 주식을 하는 걸로 갤럽 조사가 발표됐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 때 약 1,500만 명까지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국내 시장에서.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점을 잡았고 그다음부터는 기관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외국인이 그다음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을 봤을 때 무조건 외국인들이 매도한다고 해서 종목이 앞으로 상승할 여력이 없다라고 보는 거는 저는 그 부분에서 동의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아무튼 지금 현재 실적이 악화되어 있는 삼성전자도 오늘 주가 움직임 보십시오. 하락 쇼, 어떻게 보면 어닝 쇼크를 받았지만 미리 선 반영되었다고 생각하고 주가가 다시 반등을 주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게 선 반영되었냐, 반영이 안 되었냐에 따라서 물론 대형주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는 조금 필요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추세적인 흐름은 그러니까 하루 이틀 급등하고 다시 조정받는다는 저는 그런 스타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네. 그런 흐름들은 중소형주 쪽에서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대형주 쪽에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전력 인프라도 그랬고 방위산업 쪽도 그랬고 시장에 하락을 하더라도 계속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는 대형주 안에서도 우리가 아직까지 30%, 50%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형주에서 30%, 50%. 박정실 파트너님. 네. 발언은 동의하는데요. 사례를 좀 잘못 들었어요. 2020년에는 좀 특수한 시장이었죠.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사실. 네, 전 세계적으로 좀 부양책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수가 같이 올라가는 상황이어서 맞아요. 이거는 기관이 사건 왜 개인이 사건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의견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사례는 좀 잘못됐다. 그리고 그때는 외국인이 매수는 안 했지만 선물 매수와 그리고 콜옵션 우위 베팅을 계속했어요. 내내 1년 내내.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매수를 안 했던 건 아닙니다. 발생 쪽에서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또 박정실 파트너님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 중소형주가 이제 밸류업으로 좀 장기적으로 수혜 볼 수 있다라는 부분 함께 말씀해 주셨는데 또 일각에서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 중형주, 한국의 소형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회사들이 과연 한국의 밸류업 프로그램 지금 따라갈 만큼의 그만큼의 여력이 될까? 그러한 의문들도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슈들 어떤 것들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마켓 무버입니다. 엔비디아의 까다로운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서 위기론에 휩싸였던 삼성전자가 4분기에는 엔비디아의 문턱을 넘으면서 위기론을 어느 정도 씻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0월 31일 3분기 확정 실적 발표 후에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HBM의 엔비디아향 납품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HBM3E와 관련해서 주요 고객사의 퀄 테스트 과정상에 중요한 단계를 완료하는 유의미한 진전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주요 고객사에 대해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모두 엔비디아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 4분기부터 납품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전했는데 이에 따라 3분기에 10% 초중반이었던 HBM3E의 매출 비중이 4분기에는 50% 수준까지 늘어날 것이다라고 말한 점이 이 시장의 주목을 많이 끌었습니다. 또한 HBM4A 같은 경우에도 2025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계획대로 개발 중이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SK 하이닉스보다는 하지만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측면에서 경쟁에서는 뒤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 발표 후 주가는 환호해줬지만 실적 부문에서는 SK 하이닉스를 이길 수 없었는데요. 삼성전자 DS 반도체 부문이 지난 3분기에 3조 8,600억 원을 벌어들이면서 SK 하이닉스는 7조 300억 원을 벌어들였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훨씬 많은 영업이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SK 하이닉스는 연간 영업이익으로도 사상 최초로 삼성전자를 뛰어넘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이미 3분기에 이렇게 격차를 벌려놓은 데다가 4분기에도 삼성전자 영업이익 수치를 SK하이닉스가 뛰어넘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4분기 영업이익 8조 원대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DS 부문의 4분기 영업이익 예상치는 4조에서 6조 원대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 하이닉스 만년 2등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렇게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것은 바로 HBM 덕분입니다. HBM과 이 SSD 등 프리미엄 제품의 비중이 상승한 게 가장 큰 요인이었고요. 또 4분기 블랙휠 향으로 HBM3의 출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더 기대가 되면서 D램 매출액에서 HBM이 40%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3분기 기준으로는 30% 수준으로 책정이 되고 있고요. HBM 시장을 주도하는 ASP의 상승 흐름이 이에 따라서 2025년에도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HBM을 만나서 물 만난 고기로 변신한 SK 하이닉스의 AI 반도체에 겨울은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함께하셨습니다. 네, 바로 삼성전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몸에 네. 파란 피가 흐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박수범 대표님이 사실 삼성전자가 좀 지금보다 더 내렸을 때 네. 신저가 나올 때마다 지금 괜찮다라고 의견 주셨어요. 근데 사실 네. 맞는 의견이에요. 뭐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는 그랬는데 다들 공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네. 삼성전자 확정 실적이랑 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오늘 뭐 확정 시장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조정을 좀 받지 않고 지금 현재도 뭐 플러스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맞아요. 있습니다. 뭐 크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그만큼 주가에 선 반영되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없으신 분들은 매수해야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런저런 노이즈가 생기더라도 55,000원에서 6만 원 사이라면 반드시 매수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좀 많이 강조드렸어요. 뭐 그 부분에 대한 뷰는 아직까지 뭐 변화는 없고요. 분명 자산 가치 대비해서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지금 뭐 R&D 쪽으로도 8조 9천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지금 이제 R&D 쪽으로 한 분기에 이렇게까지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뭐 앞으로 나올 뭐 CXL도 마찬가지고 마하원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HBM이 아니더라도 신경 써야 될 반도체가 너무나 많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뭐 물론 레거시 쪽이 합니다만 레거시가 뭐 생각보다는 뭐 시장이 뭐 크게 움직임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내년에도 레거시는 조금 부진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계속해서 바라봐야 된다는 관점이고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SSD죠. 그쪽 이제 뭐 메모리 쪽으로 해서도 앞으로 감산을 좀 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어요. 뭐 그렇다면
뭐 ESSD의 이제 ASP가 좀 올라갈 수 있겠죠. 네. 뭐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좀 보면 뭐 충분히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DX도 있고 MX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는데 DA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는데 다들 보면 실적이 좋아요. 매출도 올라갔고 영업이익도 상당히 좀 잘 나왔습니다. 다만 반도체가 조금 부진했던 부분인데 반도체만 조금만 더 지금 현재보다 좀 더 매출이라든가 영업 마진율이 조금만 더 올라가게 된다면 충분히 그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현재 매수해도 된다. 그리고 4분기 실적은 분명 저는 DS 부분이 달라질 것이다라는 이제 확신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관점에서 지수는 크게 조정은 없고 오히려 대형주들 그리고 삼성전자가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들 다 같이 또 올라가겠죠. 뭐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 SK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삼성전자와 뭐 반대로 움직이고 있지만 SK하이닉스도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삼성전자와 주가 움직임이 동조화가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삼성전자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꼭 포트에 편입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여러분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입니다. 오늘 5% 이상의 강세 탄력 받아가고 있는데 박선지 파트너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통신 장비를 만드는 회사 중에 실적이 좀 가장 확연하게 좀 성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무선 통신 분야의 이동통신 중계기와 광전송 장비 그리고 개방형 무선 네트워크 기술을 적용한 기지국 관련 장비를 생산을 해내고 있는데 일단 뭐 북미 지역에서 매년 큰 폭의 매출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 시장에서도 런던 지하철 통신망 구축 사업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데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도 이제 SKT, KT, LG U+, 통신 3사의 저원부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신 장비주들 중에 가장 흑자 폭이 큰 그런 회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도 주가가 전년까지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어요. 근데 오늘 단기적으로 조금 상승력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이제 본격적으로 방산 테마에 좀 엮여서 새로운 좀 이슈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일단 솔리드의 자회사 솔리드 랩스가 이 드론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점이 이번에 부각이 된 상황인데요. 지난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33MHz 기반 이 드론 응용 통신기술 개발 실증 사업 수행 기관인 광운대학교 컨소시엄 사업에 본격적으로 같이 이제 추진을 하면서 네. 이게 이제 드론 관련 이슈로 이제 드론 관련 종목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바닥은 완벽하게 형성이 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개별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아까도 언급되었다시피 실적이 좋은 중소형주를 장기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왜냐하면 밸류에이션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솔리드가 좀 그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막 매수 수급이 붙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4,6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모아가는 전략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뭐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이 나타난다면 5,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나오면서 한 10% 정도는 단기적으로 충분히 우리가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될 것 같고요. 주가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8,000원 이상, 한 2배 정도 가까이는 뭐 1, 2년 안에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실적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전년도 매출 3,200억에 363억으로 최대 실적을 냈는데 올해 지금 실적 추이를 보면 전년도 실적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내비쳐지고 있어요. 특히 4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뭐 1, 2분기 실적 나온 것으로 모두 전년 동기 대비 한 절반은 충분히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 추이로 간다면 4분기 실적까지 전년도 실적보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성장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리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솔리드 만나보고 왔습니다. 세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트리가이인데요. 세트리가이 같은 경우에는 오늘 현재 구간에서 8% 넘게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주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세트리아이 지금 오늘 뭐 세트리아만 움직인 게 아니라 뭐 AP 위성도 움직이고 컨택도 움직이고 있고 인텔리언 테크도 움직이고 있고 위성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좀 강하게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고 있는데 자 이렇게 좀 올라가는 이유는 뭐 지금 이제 3분기 실적이 일단 세트리아이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이 되었고요. 뭐 그 부분들을 일단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좀 나온 얘기를 보니까 지금 현재 스페이스X의 이제 로켓을 재사용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도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슈퍼 헤비라고 얘기할 수 있는 로켓이 다시 한 번 더 재활용할 수 있는 위치까지 이제 발사대까지 다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스페이스X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었는데 우리도 하자라는 얘기가 좀 나왔어요.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우주 항공이 이 청으로 이렇게 또 이게 하나의 우주항공 분야에 대해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주항공청에서 로드맵을 어느 정도 좀 만들어 나가는 흐름들이 좀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에도 보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여러 지금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회사들, 뭐 카이도 마찬가지고 임원들이 만나서 상당히 좀 토의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 뭐 그 내용들이 좀 아무래도 시장에 나오다 보니까 그렇다면 뭐 우주항공 관련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좀 상승하겠구나라는 이제 관심도가 좀 높아졌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우주항공 쪽이 그동안 주가가 많이 조정받았죠. 시장에서 소외되었고 그 누구도 바라보지 않던 업종이었는데 맞아요. 이제는 바라봐야 될 시점이 되어서 세트리가이를 좀 가지고 나오게 되었고요. 아무튼 세트리가이의 최대 주주는 아시다시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가장 인공위성을 잘 만드는 기술력이 탑 티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의 성장성 기대해 보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 가지고 대응해 나가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말 오랜만에 움직인 업종입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인데요. 오늘 대한유팜 가지고 오셨습니다. 역시나 오늘 시장 특징주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짧게 이야기해 드리면 네. 일단 고병원성 AI가 최근에 조금 설치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을 보면은 이 조류 독감이 이제 사람한테도 지금 옮겨와서 걸리는 추이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류 독감 관련 종목들이 이제 서서히 부각을 받을 때가 됐고 또 이제 뭐 소 전염병 이 럼피 스킨이라는 이제 질병이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에다가 또 이 금리를 조만간 이제 11월 달에 한 번 더 이제 연방준비제도에서 인하할 때가 됐죠. 그래서 금리나 수혜주로도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대한유팜을 소개해 드렸는데 대한유팜 같은 경우에는 이 고혈압, 고지혈, 당뇨에 좋은 이제 전문 의약품을 생산해내고 있고 또 동물 의약품까지도 같이 생산을 해내고 있어서 이 두 가지 이슈, 한마디로 금리 인하 이슈와 그리고 이 조류 독감 그리고 이제 이 럼피 스킨 관련 이슈에 같이 엮여서 단기적인 좀 상승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유팜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2000지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뭐 미국 시장이 좀 영향을 받으면서 좀 조정을 받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습니다. 다만 뭐 삼성전자의 장중의 상승으로 인해서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습니다만 6만 원 선에 좀 저항대가 좀 작용하는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오늘은 또 위클리 옵션 만기 구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좀 변동성이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어저께 미국 시장에서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하락과 AMD의 하락으로 인해서 삼성전자는 상승 마감을 했지만 SK하이닉스의 하락세가 좀 이어지면서 반도체의 전반적인 흐름들은 좀 좋지 못한 모습들이 나타나줬고요. 최근에 좀 하락세를 이어지던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한 반등이 좀 이어졌다라는 점이 좀
특징적인 흐름으로서 코스닥은 좀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지만 이 상승세가 뭐 강한 모습들을 좀 보이는 모습은 아닌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제 어저께 발생했던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고려아연의 대규모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여전히 시장에 좀 영향을 좀 미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고 이로 인해서 좀 투심이 좀 위축되어 있다 보니 재차 코스피가 2,600선을 좀 하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으면서 쉽지 않은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오늘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오늘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코스맥스 보고 있고요. 뭐 오늘 같은 상황에서도 1.9% 상승해 준 모습입니다. 일단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나 이제 KBT에서 중저가 브랜드에 대한 매출 증가가 이어지다 보니 대부분의 중저가 브랜드의 ODM과 OEM에 대한 매출 증가가 함께 좀 반영이 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중국 시장의 매출이 좀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지만 동남아 시장의 매출 증가가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 중국 부양책까지 함께 이어져서 중국 시장마저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나 준다라면 현재 가격보다는 좀 높은 구간에 좀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코스맥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맥스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요일 우리 증시 장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감의 기술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신포 박근호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엇갈리면서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실적도 나왔고 볼 게 많은 하루였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실적은 뭐 대부분 공개가 미리 됐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데 오늘 이제 확정 실적 발표에서 이제 어떤 쪽에서 얼마만큼 실적이 나오는지 이제 디테일하게 나오고 이제 왜 그런 어떤 실적이 나왔는지 설명이 되는 부분이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발표가 됐는데 제가 이제 그 컨퍼런스 콜 내용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사실 이건 사실 그렇게 뭐 나쁜 게 아닌데 시장이 너무 좀 안 좋게만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사실. 근데 일단 시장에서 평가가 좀 엇갈리긴 했습니다. 오늘은 주가가 엇갈리긴 했습니다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DS 부분에서 비교를 할 때 이런 평가가 나왔죠.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대비해서 매출은 거의 2배인데 영업이익은 하이닉스 대비해서 반토막이다. 이런 부분이 나왔었는데 장사를 얼마나 못했으면 물론 뭐 수율과 관계된 부분들이 가장 클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어떤 파운드리 쪽에서 그 메모리 쪽에서의 수익을 좀 깎아먹는 부분이 한 1조 원 정도 이상 나온 부분, 그 다음에 일회성 비용 이런 거 어떻게 좀 뭐 감안한다라고 하면 사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뭐 나쁜 실적은 아니라는 거 좀 보여주거든요. 네. 근데 뭐 전년 대비해서는 엄청난 실적인데 시장에서 이제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최근에 AMD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나왔는데 주가 떨어지는 거 보면은 대부분 미래의 가이던스를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듯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진짜 삼성전자도 그런 측면이 좀 강한 것 같긴 한데 오늘 하이닉스는 왜 떨어졌는지 굳이 뭐 설명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과연 이 HBM 시장이 파이가 얼마나 커지면서 이제 양 회사가 그 경쟁을 하면 사실 좋긴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그 규모가 이제 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확장 국면이긴 합니다만 파이가 지금 현재 뭐 3E 쪽에서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유의미한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이제 하이닉스의 물량을 뭐 삼성전자에 뺏기는 건 당연하겠죠. 사실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그 삼성전자가 3E를 퀄 테스트를 빨리 통과하기를 제일 바라는 건 사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엔비디아가 더 바랄 수도 있거든요.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경쟁을 시켜서 가격적인 측면, 그다음에 뭐 어떤 퀄 부분에서도 조금 더 나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최근에 좀 분위기가 가장 좋았던 원전주들 오늘 뭐 밑에 쪽에서 좀 약간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분위기가 좀 좋진 않았죠. 일시 보류가 좀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뭐 체코도 말했듯이 절차상의 문제다. 이제 경쟁사들이 이의를 제기했으니까 당연히 절차상의 문제고 뭐 이제 뭐 기업 입장에서는 또 우리 정부에서는 큰 문제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이 체코 원전이 아니라 지금 ASMR 관련된 기업들은 사실 오늘 뭐 약간 떨어져서 담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뭐 한 하루라고 뭐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원정 관련주들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고 장 초반에 떨어졌던 것보다는 그래도 많이 낙폭 만회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그런데 좀 더 낙폭을 키우네요. 1% 넘게 내리면서 마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볼까요? 코스피 지수가 2%대 약세로 마감 준비하고 있네요. 2,541포인트 선에서 전거래일 대비 52포인트가량 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그래도 상승 반전을 했죠. 0.69% 오르면서 전거래일 대비 5%가량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743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6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이어갔습니다. 5천억 원 넘게 순매도세 확인이 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그 물량을 받아냈는데 개인이 4천억 원 이상의 순매수세를 기록했고 기관이 1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 살펴보도록 할까요? 코스닥은 외국인들의 그래도 순매수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1,168억 원의 순매수세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개인이 팔아치웠네요. 1,000억 원 넘게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기관은 소폭의 매도 우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장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31일 목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이번 한 달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벌써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을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좀 연말 랠리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양시장은 좀 엇갈리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 시장도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다음 주 대선까지는 계속해서 이러한 변동성 강세는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마켓스핀을 통해서 전체적인 시장 이 분위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단기 테마 쪽으로 봤을 때는 보시다시피 12DC 쪽이 2% 넘게 상승 탄력이 나왔고요. 줄기세포 쪽 1.9%, 곡물 쪽 1.9% 넘게 상승 탄력 받으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장기 테마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쪽이 2%, 로봇 쪽 1.9%, 5G 쪽 1.8%, 정책 쪽 오늘 좀 강력하게 움직였고 실적 테마로 보시면은 반도체 장비 쪽 3.8%, 유로모픽 쪽 3.8%, 낸드 쪽 3.5% 넘게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 상승률 상위 기업들 함께 만나보실까요? 오늘 미래산업 보시면 상한가 안착을 했고 오늘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이 흑자로 전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드디어 적자를 탈피를 했고요. 신송홀딩스 26%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곡물 쪽 잘 갔습니다. 여러 가지 AI, 인플루엔자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이고요. 디지털조선 오늘 23% 넘게 상승세, 로보 20% 넘게 상승세, DS단석 11%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을 했을까요? 지수 마감 상황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이 좀 엇갈리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코스피 1%가 넘게 빠졌습니다. 고려 아이언의 역할이 좀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장 초반 비교에서는 급락세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만회를 했지만은 이제 시가총액에서 덩치가 커져 있는 상태 속에서 급락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전체 좀 지수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고요. 코스닥은 0.6%의 상승 반전을 이뤄냈습니다. 보시다시피 11시를 기점으로 강력하게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을 해줬고요. 이와 함께 743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삼성전자 오늘 드디어 확정 실적 발표했는데 결국 1% 강세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DS 쪽의 영업이익이 4조 원대에 못 미치긴 했습니다만 시장에선 선반영을 했다 이렇게 좀 현재 해석을 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다만 수급은 좀 엇갈립니다. 기관 수급 들어오지만은 외국인들은 오늘 1시 20분을 기점으로 했을 때 삼성전자를 매도 우위했습니다. 오늘 전체 장 마감 이후의 수급 상황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도 시장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4% 넘게 상승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고 LG엔솔 1% 가깝게 하락세, 삼성바이오로직스 좀 크게 빠졌습니다. 3% 가깝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도 4% 이상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는데 보시다시피 시가총액의 2위권부터 5위권까지 기업이 대체적으로 2에서 4% 넘게 빠지면서 전체 지수가 좀 무너졌고요.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는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도 좀 비슷합니다. 셀트리온 2% 넘게 조정, 기아도 2% 넘게 조정, KB금융 1% 넘게 조정, 포스코홀딩스 1% 넘게 조정 나왔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 그래도 이 상승으로 반전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 에코프로 BM이 강보합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에코프로가 1.7% 넘게 빠지면서 79,0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그래도 오늘 시장 전체 지수 대비해서 어느 정도 좀 괜찮은 흐름이었고요. 다만 알테오젠이 0.6% 하락세, HLB 리가켄바이오는 강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1위권부터 5위권까지 거의 움직임 없었던 가운데 에코프로가 좀 크게 밀리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좀 함께 만나보시죠.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NKM이 0.5%의 상승 흐름, 그리고 휴젤이 오늘 강보합권, 클래시스가 1.9% 넘게 밀리는 가운데 삼천당제약이 오늘 선방했습니다. 6% 넘게 상승 흐름 나왔는데요. 단말 매수세가 오늘 강력하게 유입이 됐고 14만 5,300원대에서 12만 원대에서 13만 원대까지 진입하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리노공업 오늘 2% 넘게 상승하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17만 원대에서 18만 원대까지 진입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실적 이슈 그리고 특정 이슈에 반응하면서 종목별로 테마별로 움직인 시장이 펼쳐졌습니다. 이제 10월이 마무리됐는데 11월, 12월에는 조금 더 따뜻한 장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이제 11월이에요, 벌써? 이번 주서부터 백화점들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전시를 한다고 네.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네. 벌써. 네. 그러니까요. 아, 네. 11월에는 조금 좋은 시장이 펼쳐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네.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세요? 랠리라고 해서 네, 산타랠리. 네, 산타랠리라고 해서 나와줘야 됩니다, 나올 이제. 수 있을지는 좀 모르긴 하겠습니다. 네. 뭐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내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좀 약간 주목을 해야 될 부분 한 두 가지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일단 일본 중앙은행의 어떤 금리 결정이 이제 곧 발표가 되죠. 근데 최근에 한두 달 전에 시장을 정말 거의 폭락 가까이 떨어뜨렸던 폭락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NK 트레이드 자금이 이제 다시 일본 쪽으로 오면서 청산이 된다라는 얘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흔들렸었는데, 일본이 이번에는 그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뭐 거의 좀 약간 힌트를 좀 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패드와치 CM이 들어가서 패드와치 들어가 보시면은 0.25% 그러니까 25 베이스 포인트 내리는 확률이 거의 지금 한 96%까지 육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25bp 내리는 건 거의 확정이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일본이 이제 금리를 언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번에는 안 올리더라도 일본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안 오르는 나라인데, 일본이 지금 엔겔 지수가 역사적으로 가장 최고치를 찍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 28% 찍고 있다라고 하는데, 엔겔 지수라는 건 뭐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배우는 거니까 내가 버는 돈에 먹는 것을 얼마나 많이 쓰느냐, 정말 많이 지금 오르고 있고, 쌀값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44%가 오르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의 지금 인플레이션이 약간 조금 꺾이긴 했습니다만은 금리 인상을 추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시장의 충격은 크다. 근데 시장에서 이 NK 트레이드 자금이 얼마나 되길래 그런 충격이 왔을까라고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한 5천조 원 정도 되는 걸로 발표가 되곤 있죠. 근데 시장에서 비공식적으로 집계까지 잡힌다라고 하면 3경원이 넘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경원이라는 것은 3천조 원의 10배거든요. 이게 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돈이 아니라 거의 천문학적인 돈이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이 올 수밖에 없고, 우리가 앵커님 그 시장이 가장 많이 떨어졌다라는 걸 기억하는 게 여러 개가 있었는데, IMF, 그다음에 2000년도 초반에 미국의 닷컴 버블, 그다음에 2008년도에 금융위기, 그다음에 2016년도쯤인가요? 한 번 좀 시장이 흔들렸었는데, 미중 갈등이요. 그렇죠. NK 트레이드 자금의 특징이 뭐냐면, 이러한 것들을 촉발하진 않는데 이 폭을 굉장히 크게 키우는 게 NK 트레이드 자금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NK 트레이드 자금들이 청산이 되면서 하락폭을 굉장히 많이 키우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오늘 봤을 때 제가 우리 국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반도체 장비 쪽에서 삼성향이라고 불리는 기업들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 중에서 좀 몇 개 차트 잠깐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테크윙이 오늘 좀 눈에 좀 띄는 흐름이 좀 나왔었는데요. 테크윙이 원래 2020년도 전에는 삼성전자 이제
거의 수주를 못했던 기업인데 자회사를 통해서 수주를 하다가 이번에 큐브 프로브라는 장비를 좀 개발을 하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굉장히 받았고 올해만 해도 한 6배 정도 올랐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아마 조정폭은 국내 반도체 쪽에서 가장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테크인 같은 경우 삼성이랑 좀 유명한 기업이고 또 STI 같은 경우는 완전 삼성 발화기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CCS라고 이제 반도체 만들 때 그 화학 물질들 공급해주는 장치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완전 뭐 삼성 쪽 매출량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YC 예전에 YIK라는 종목인데 웨이퍼 테스트 기계를 만들 때 그냥 여러 가지 종류와 단계가 있긴 합니다만은 전 세계에서 딱 3회사밖에 못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죠. 네. YC는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뭐 안 오를 수가 밖에 없는 기업이었고 그 다음에 오늘 삼성 향이 아닌데도 오른 기업들 중에 좀 특이한 기업은 주성 엔지니어링이 좀 있었는데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시 같은 걸 한번 찾아보시면 네. 한 20년 동안 공시를 쫙 찾아보시면 삼성과의 계약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단 한 건도 없어요. 정말 100원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다니는 분을 좀 개인적으로 알아서 왜 주성은 삼성에서 수주를 못 다냐 했는데 얘기를 해줬는데 네.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기 좀 약간 곤란한 부분이라 뭐 사적인 건가요? 좀 약간 뭐 방송에서 얘기하기 좀 약간 그런 약간 감정적인 부분이 좀 약간 섞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뭐 기술력은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ADL 쪽에서는 탑인데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좋은 얘기, 나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좋은 얘기는 중국 쪽에서 매출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나쁜 얘기는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앞으로 4분기 내년에 뭐 어떤 실적이 안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주가가 올랐어요. 그럼 두 개 쪽에서 중국 쪽에서의 매출이 늘어나는 것을 시장이 포커스를 맞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시장 자체는 중국이 전 세계 반도체 장비들을 정말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중국 쪽 반도체 기업들과의 어떤 수주 공시를 계속 업데이트 해가면서 보시면은 저는 괜찮은 흐름, 뭐 삼성향은 아니지만 네. 뭐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일본 금리 쪽은 이제 안 올리는 걸로 지금 결정이 돼 있는 것 같으니까 편히 보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삼성전자의 어떤 HBM3E에 대한 업데이트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면 요 지금 말씀드렸던 주성 엔지니어링 제외하고 삼성향으로 대표되는 반도체 장비 업종분들은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2의 한미 반도체가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삼성 쪽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삼성향 반도체 기업들로도 또 온기가 퍼지고 있다라는 점, 이 시세 내일까지 이어질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BOJ는 동결을 했는데 시장에서 매파적인 동결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가져가고 있습니다. 환율이 또 1,370원대 후반대로 하락하기도 했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죠. 이제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한 다원시스라는 종목을 좀 갖고 왔는데요. 네. 그래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가격적으로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움직일 수 있는 재료도 좀 있어서 다원시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다원시스 원래 전통적으로 어떨 때 움직이냐면 핵융합 발전 얘기 나올 때 가끔 움직입니다. 이 특수 전원 스위치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현대 로템 지금 우리나라의 K1, K2 만든 현대 로템과 지하철 열차 그거에 대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타고 다니는 지하철도 다원시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원시스를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제 다원 메닥스라는 부분 때문인데요. 일단 지금 세브란스에서 하고 있는 그 도시바에서 만든 3,000억이 넘는 그 암 치료기가 있습니다. 그 중입자 치료기라고. 네. 그 빛의 60% 가까울 정도로 있던 중입자 부분들을 속도를 높여서 이제 몸을 지나가면서 이제 암세포만 파괴하는 부분인데 그것과 거의 유사한 이제 중성자 치료를 하고 있는 다원 메닥스 지금 거의 이제 가시권이 들어왔죠. 중성자 치료 이제 붕소 치료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뭐가 틀리냐면 몸에 붕소를 넣어서 그 붕소가 암세포에 들어가서 암세포에 들어간 붕소 쪽만 이제 치료를 한다라고 해서 이전서부터 이제 뭐 있던 기술이긴 합니다만 다원시스가 좀 늦게 시작했지만 기술적으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게 그 연세대 쪽에 있는 거는 한 3,000억 정도 하는 건데 요 다원 메닥스에서 하는 건 한 400억 정도로 가격적으로도 뭐 굉장히 싸기 때문에 아주 큰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게 이제 임상도 통과하고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굉장히 좋은 뭐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거의 이제 가시권에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네.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좀 뉴스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찾아보시면은 다원 메닥스가 네. 대학, 병원, 그다음에 해외에 진출해서 의료재단 법인과 함께 어떠한 콜라보, MOU를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은 뭐 굉장히 좀 매력 있게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전략 네, 말씀드리도록 가격 하겠습니다. 전략 여쭤보도록 할게요. 목표가는 정고점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죄송합니다. 5월 달에 한 13,500원 정도. 그다음에 손절매 가격은 깔끔하게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10,000원으로 딱 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원시스 목표가 13,500원, 손절가로 10,000원으로 대응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제 지하철, 전동차 이런 거 만드는 기업인데 자회사 다원 메닥스가 이제 대만 의료재단과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으로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관련 모멘텀에서 또 목표 주가까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시인포 박근호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국거래소가 기업 밸류업 펀드와 상장지수 펀드 출시를 앞두고 유관기관과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오늘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밸류업 공동펀드 협약식에서 밸류업 펀드와 ETF 출시를 통해 주식시장 밸류업 모멘텀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밸류업 공동펀드는 거래소가 주관하고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 등 5개 기관이 참여하는 정책펀드입니다. 밸류업 펀드는 2천억 원 규모로 마련됩니다. 정 이사장은 밸류업 공시를 했지만 밸류업 지수에는 편입되지 못한 종목들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반도체 사업에서 4조 원에 못 미치는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삼성전자는 3분기 매출이 지난해 대비 17%가량 증가한 79조 원, 영업이익은 9조 1,800억 원이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매출은 분기 기준 최대입니다. 이 가운데 반도체 사업부문 영업이익은 3조 8,6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분기보다 40%가량 감소한 수치입니다. PC와 모바일 수요 회복 지연에 따른 재고 조정과 중국산 범용 디램 물량 확대로 가격 하락 압박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 고대역폭 메모리 공급 지연과 관련한 질의에 주요 고객사 퀄 과정상 중요한 단계를 완료하는 유의미한 진전을 확보했고 4분기 중 판매 확대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답했습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이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하고 주요 계열사의 재무를 담당하는 전략실을 신설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이번 조직 변경에서 경영지원본부 산하에 재경전략실을 신설했습니다. 현대홈쇼핑과 현대그린푸드 등 그룹 계열사에는 재경 담당 부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현대백화점 그룹 실적이 부진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주력 계열사인 현대백화점의 지난해 매출액은 4조 2,0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 줄었습니다. 예금은행의 9월 가계대출금리가 연 4.23%로 전달보다 높아졌습니다. 이는 8월에 이어 2달째 상승세를 이어간 것입니다. 가계대출 가운데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크게 올랐습니다. 2개월 연속 오름세며 2022년 9월 이후 2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한 것입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상승폭의 대부분이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가산금리 조정의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밤에도 중요한 경제 지표들 발표 많이 됩니다. 오늘 밤에는 또 미국에서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는데 이에 대한 영향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발표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대망의 애플 실적 나오고요. 아마존, 인텔의 실적도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